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게 힘든 위기를 잘 넘겨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금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하루에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이 한 35명 정도 된다 그래요. 통계적 발표 보면. 근데 왜 우리나라가 해필이면 그 OECD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드니까. 과도한 경쟁. 과도한 경쟁. 대한민국만 있나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입시 위주의 교육.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어떤 그 난간에 부딪히고 이겨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살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첫째,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이제 측은지심, 이런 동정심,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감정의 트렌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힘들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 잘못된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면에서, 자살을 한번 보면, 조물주가 있든 없든 만약 있다고 가정을 하면,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본다 할 때, 내 자식이 내 그 삶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자살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조물주,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싫어하는 범죄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교육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자살의 원인은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제일 많은 게 경제적인 이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이제 그 범죄를 지르고 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것도 크게 뉴스에 났었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악시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적인, 윤리적인 교육이 우리나라한테는 절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든데, 그 다음에 요새 같이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의 공포, 이런 것들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구직의 직장을 구하는 데 문제, 또 중년 이상의 노인네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하여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나이 90, 100세까지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3분의 2는 산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옆에서 볼 땐 저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죠. 예.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그거를 업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종교를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인정 안 하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는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나 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사람한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특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슨 사회적인 활동도 다 잘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재주가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오로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몸으로 그냥 발산하면서 몸으로 운동을 보여줄 수 있는 주특기가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년 만에 나이 20살도 안 됐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다 누구한테는 자기의 주특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때 직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선택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답은 뭐였어요? 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란 답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직업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다. 물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제일 잘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주특기를 빨리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적성에 안 맞는 거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파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취미 생활로 해보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고 그러다가 만약 취미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해 내가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잘한다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또 실패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생명의 존재성,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어떤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결국은 자기만의 주특기를, 장기를 빨리 찾는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 몸에 가장 취약한 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애들은 특별하게 선천적인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10대 이런 환자들은 간단한 이 병이 왜 생겼냐만 알려줘도 금방 회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얘기했지만 40대 이후, 특히 이제 갱년기 이후의 사람들은 마음은 청춘이라는 얘기죠.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몸의 성능은 젊은 사람들의 50% 미만 떨어져 있거든. 또 60, 70대면은 젊은 사람들의 50%가 아니라 30%밖에 그 성능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삶이 어때요? 결혼도 점점 늦어졌죠. 그러니 애가 자기 자손이 뭐 공부 다 마치고 출가할 때까지 하려면 60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50만 돼도 정년을 하고 쉬었단 말이죠. 요새는 50이 아니라 60이고 정년 후에도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체력의 한계는 젊은 사람들이 30%밖에 안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한다.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항상 이런 뭐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서구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게 결국 뭐면 나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동양적에서는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했고 서양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는 관점이 표현만 틀렸다 뿐이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 자기 자신의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살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결론하면은 자살이란 거는 하늘에서 보거나 조물주의 입장에서 아니면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선택할 문제, 선택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뭘 잘못됐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자기 성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시간을 할증하다 보면은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자기 일의 안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새 SNS가 이제 막 너무 퍼진 상태에서 SNS를 보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잖아요?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온다. 철학적인 이런 수행적인 도의 문제에서 보면 결국은 남을 자꾸 볼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요새 세상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남의 세상을 보는 거를 지금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SNS도 내 생활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고 올리고 상대방은 또 남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노력 시간은 거의 없어졌다 이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소인배인데 소인배일수록 군자나 성인들이 한 얘기를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만약에 군자나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 같이 일반 소인배들은 군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도층? 요새는 뭐 지도층이란 말도 안 쓰죠. 옛날엔 썼는데 요새는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는 세상이니까 요새는 지도자란 말도 잘 안 쓰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군자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생존하는 군자가 두 분 있다고 저는 지금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동양 철학의 대가로 지금 생존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서양 철학의 지금 대가로 아직 현존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뭐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분. 그분은 서양 철학의 대가로 저는 20대부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스승으로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또 그 주역의 대가 또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김석진 선생님이라고. 그런 군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소인배들이 듣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스스로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뭐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땐 저는 명상을 해요. 왜? 모든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고민이나 어떤 문제, 답이 없을 때는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 생각하면 할수록 답도 안 나오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고민했을 때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고민했을 때 답이 안 나올 때 일단 내려놔라. 일단 내려놓는 게 심신건강에 좋다.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그런 아까 말한 군자들이 말한 수행법을 따라간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거기에 빨리빨리 이제 더 많이 적응할 수 있는데 이 뭐 매스컴이나 이런 SNS 보면 너무 선동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철학적인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국가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집안이 어려운데 자기 집안 식구끼리 싸우면 그 집안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한 집안이라도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은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만의 다 장점이 있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서 다들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이런 말씀 잠깐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방송 중에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예. 작년 9월 달에 백신을 맞았다고 하시는데 이 백신도 질문이거든요. 아, 예, 예. 보통 등 척추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작년 9월이면 벌써 지금 이제 10개월인데요. 네, 작년 9월이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을 맞고, 제 주변에 보니까, 원래 이제 암에 노출됐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이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갑자기 암이 확 진행하는 케이스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암 진단을 못 받았었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몸에 큰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사람인데, 백신을 맞고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말기암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아, 백신 맞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너무 세진 거죠. 몸에 염증 반응이 세지니까 암세포가 확 번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맞고 나서 등이 계속 아프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부위가 가장 취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백신 때문에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가장 취약했던 부분에 백신이든 코로나에 걸렸던 이런 뭐 아니면 다른 기타 지금 말한 멘탈, 피지컬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만성염증이 그쪽으로 나타나는 거,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몸에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니까 코로나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예전에, 3년 전 이전에, 감기 바이러스 이전에 그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한 10%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살아온 바이러스인데, 우리 한 3년 전에 이상한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라이노 바이러스나 이런 이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하고 더불어 살아온 애들인데 같이 살자고 하는 이놈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 거죠. 네. 그 독성이 갑자기 강해진 거야. 독성이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너무 항바이러스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싶은데 자꾸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얘네들은 더 세진 거죠. 20년 전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내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의 친구인데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독성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있던 바이러스거든요. 단지 변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2년 반에 흐르면서 약간 독성이 약해지고 전파력은 세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종 전염병에서 지금 2급 전염병 낮췄잖아요. 원래 독감이 몇 급인지 아세요? 4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 독감하고 유사해졌잖아요, 독성이. 그럼 이제는 4급으로 하향 조정할 때가 됐어요. 이 호흡기 질환도.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얘기했는데 방역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역은 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환자 걸린 사람들은 버리는 정책이 방역이란 말이에요. 안 걸린 사람들을. 네. 이번에 코로나 걸려봤지만 아무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못 갑니다. 선뜻 아무 병원에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냐고. 못하죠. 예. 다 전화해봐야 돼. 코로나 확진자인데요. 가도 됩니까? 안 된다 그러죠.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지금, 그래도 지금 이제 워낙 퍼지다 보니까 정부나 의료계에서 원스톱 진료를,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지금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10,000개, 6,000개인가, 뭐 10,000개인가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놨는데, 홍보도 잘 안 돼 있죠. 그리고 막상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막상 갔을 때, 허둥지둥이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의료시설 자체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빼놓고 개인 병원들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작고, 의료 인력도 적고.
어떻게 공간 다 분리하고 인력 다 분비 못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지금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방의학 쪽으로 좀 갔으면 더 좋겠어요.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의 건강을 찾도록 해야 된다. 저는 코로나 환자가 저한테 진료받고 가면 돌아서면서 바로 비타민C를 먹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C를 반대하는 의사도 있어요. 예찬론자도 있지만 저는 예찬론자입니다. 저는 이제 알파리포산이나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아주 예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의심스러운 환자가 왔다 가면은 저는 돌아서자마자 환자 나가자마자 바로 비타민C를 먹어요. 지금도 먹는 거 다 비타민C입니다. 왜?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기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타민C로 방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자꾸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백신 부작용은 왜 진단이 안 나오네요.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올까요? 뭐 이렇게. 그거 지난번도 얘기했었죠. 현재 의학은 아주 중증도의 병이 생겼을 때만 검사에 나옵니다. 지금 현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당장 위협이 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병의 중간 단계를 알아내는 검사들은 일반 병원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몸에 염증이 있는데 가장 예민하게 현재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는 CRP라는 검사를 해도 다 음성 나와요. 그럼 당신 염증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테스트를 해보거나 말초혈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항산화 파워를 체크해보고 그러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미 벌써 비정상이랑 노출돼 있는데 일반 검사에서 못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픈데 왜 딴 병원 가면 다 정상이라 그러냐 이거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50대 남성이나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다 정상이라 그래요. 웬만하면. 근데 거기서 누락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50대 평균치에서 정상 범위에 들어있지만 당신은 젊은 사람보다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는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이미 벌써 20대, 30대에 비해서는 50점밖에 안 되는 거든, 건강 상태가. 네 나이 또래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거지, 건강의 개념에서는 좀 벌어진 거죠. 말씀 많이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되긴 했는데, 네네. 라이브 진단 시간이니까, 여쭤보면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말씀은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거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부해온 어떤 지금 역효과로 지금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녀석도 받아들이고 나도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몸이 지금 많이 약하구나. 그럼 운동을 하거나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해야겠다라고 경종을 울려주는 어떤 매개체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홍보보다는 9시, 8시 뉴스 틀어보면 오늘 몇만 명, 계속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방역에 근무하는 의사들 말만 듣는 거야. 걔네들은 딴 건 고려 하나도 안 해. 걔네들은 오로지 그날 통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잖아요? 걔네들 관료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 현실에서 폭넓게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냥 외국에서 나온 통계, 우리나라에 나온 통계, 그것만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맨날 그래. 오늘 코로나가 10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오늘도 자살한 사람이 35명이라고 얘기를 왜 안 하냐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오늘도 30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오늘도 하루에 우리가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예. 중요한 것들이 있나. 왜 그런 건 다 빼먹고 그것만 딱 얘기하냐고. 예?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는데 옷에 여기 빵꾸가 하나 났어요. 네. 예? 왜 요것만 얘기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나라에 1년에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예? 한 달에 거의 3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해요. 예? 하루에 거의 700에서 1000명까지 죽어요. 매일.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코로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요? 예? 그러면 코로나로 죽은 게 10명이라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10명이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해요? 기저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또 그런 얘기하면 참 흥분해서 안 돼. 그만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딱 정리해서 끝내시죠. 삶을 받아들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는 가장 부모 입장이나, 하늘의 입장이나 조물주의 입장에 봐서는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그런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나만 어렵지 않다. 내 주변의 사람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고민이 있고 저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다. 단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내 적성을 자기 성찰을 빨리 해서 남을 자꾸 보지 말고 나를 자꾸 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취약한 거 이런 거 빨리 발견해서 밸런스를 찾아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 먹고 네. 잠 잘 자고 몸에 좋은 운동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과로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며칠 전에 제 동창생이 왔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년을 하고 다 그만뒀단 말이죠. 그 친구가 선택한 거는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진짜요? 네. 기업 오너에서? 네. 너무 행복하대요. 의외인데요? 왜? 그 친구는 역마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너무 행복하더래요. 10시간 일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만약에 운전하기 싫은 사람한테 그걸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도 30년 이상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도 벌고 내가 내 라이프도 즐기고 또 사회적으로 또 공헌도 하고 이런 이 세 가지 목적을 같이 맞춘 거죠. 그 케이스는. 마음먹게 달렸네요. 네, 그렇죠. 일체유심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장님이 갑자기 택시를 몬다? 의아할 수 있죠. 진짜.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